마지막 3부는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꼭 듣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이 2015년의 메르스만 생각해도 5년 만에 코로나19가 이렇게 닥칠 줄 몰랐다고 한다면 미래의 공중보건 위기, 저는 그냥 이름을 공중보건 위기라고는 달았습니다만 비단 공중보건 분야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이름을 달고 나타날지 모를 미래의 공중보건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대학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가정하에 어떤 과학과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를 청해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철학이 왜 과학이야라고 혹시나 그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과학과 연구라고 했을 뿐 저는 모든 연구의 과학성을 생각하면서 이미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과학의 중요성을 믿게 되었다라고 했다면 그것에 대한 부응이나 아니면 우리의 책무성을 위해서 어떤 연구와 어떤 과학을 우리는 더 키워야 할까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김호 교수님과 김홍빈 교수님, 그리고 김홍수 교수님과 그리고 최인철 교수님 네 분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로 대담을 해주실 김호 교수님께서는 같은 시간에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너무 좋은 인류세 문제에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을 녹화를 하셔서 보내주셔서 지금 바로 틀겠습니다. 시간도 딱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서 김홍빈 교수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두세 시간이 지났는데도 100명 가까운 분들이 남아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은 표현이라도 좋으니까 질문이나 코멘트도 채팅으로 적극적으로 남겨주십시오. 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호입니다. 사정상 녹화한 것으로 저희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코로나에 적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화면 공유로 해보겠습니다. 예, 제목을 글로벌 리스크와 한국의 코로나19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미래 공중보건 위기 대비를 위한 과학과 연구 세션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세션 타이틀과 좀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큰 범위에서,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주로 해왔던 연구들이 이제 환경인자들, 미세먼지나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오리엔테이션에서 좀 문제를 파악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제 인류세라고, 엔트로포신이라고 요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밑에 계신 쿨첸이라는 분이 이제 원래 화학자인데요. 이제 오존 구멍 뭐 이런 거 말씀하시고 그러셨었는데 노벨상도 받으셨죠. 최근에 돌아가셔서 이 단어가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인류세 엔트로포신을 정의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뭐 학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용어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지구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구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이때까지는 그 자연과학적인 요소, 뭐 중력의 관계나 천체들의 중력의 관계나 지구 안에서는 뭐 적도와 극지방의 온도 차이라든지 이거에 의한 바람의 순환이라든지 무역풍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지구의 상태가, 특히 대기 관련해서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과학적 개념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인간 상태보다는 휴먼 팩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지구의 상태를 잘 이해하려면 인간 활동이란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쓴 것처럼 전 지구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 활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 그 얘기는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과학을 비롯해서 인문과학, 자연과학 모든 융합적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는 지금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거기서 올해 초에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들을 조금 같이 보시면서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이쪽에 그 가능성이죠. likelihood를 놓고 이쪽에 impact, 영향을 놓고 해서 가능성도 크고 임팩트 큰 게 이런 것들이죠. 이게 굉장히 이제 일어날 가능성도 크고 한번 일어나면 영향도 엄청 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리스크를 5가지의 카테고리로 지금 나눠놨습니다.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거, 지오폴리티컬한 거, 소사이어티를한 거, 그다음에 테크놀로지컬한 거, 뭐 이렇게 5개로 나눠놓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뭐 라이클리드가 크고 크면 임팩트 커지는 방향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긴 어렵지만 임팩트는 무지하게 큰 것도 있고 2개 다 큰 것에 클라이밋 액션 페일리어,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응에 실패하는 거, 그다음에 인펙셔스 디지즈가 이제 올해 이게 이렇게 된 적이 없었거든요. 올해는 뭐 물론 이제 코로나 19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고 나머지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요 분면, 그러니까 가능성도 크고 임팩트 큰 거를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아까 요 2개 말씀드렸고 대부분이 녹색입니다. 녹색이 많죠. 그래서 그 생물 다양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 그다음에 내추럴 리소스가 없어지는 거, 익스트림 웨더가 전통적으로는 수위에 많이 왔었는데 이 라이클리우드는 여전히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 제가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라이클리우드라는 건 현재 과학으로 이해하기에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익스트림 웨더는 현재 과학으로 굉장히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들이 이제 가능성이 제일 큰 거고요. 그 3개가 다 그 기후에 대한 것들이고, 근데 이제 임팩에 대해서는 지금 인펙셔스 디지즈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요거는 이 라이클리우드는 낮은 데 비해서 임팩이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익스트림 웨더는 옛날에는 상당히 임팩트 큰 쪽에 있었는데 점점 내려가서 임팩이 이제 8등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익스트림 웨더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문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 정도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대비 정도가 올라갔으니까 오더라도 임팩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들의 설문조사에 근거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리스크를 아까 1등부터 지금 클라이밋 액션 페일리어, 그다음에 인펙셔스 디지즈 아까 본 거죠. 이렇게 놓고 이 밑에 그것들을 일으키는 드라이버들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색깔을 통해서 나타내고 선이 굵을수록 코저리티가 센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환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굵고 그다음에 많이 연결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팩터들이 거의 모든 리스크와 연결이 돼 있고 우리가 이해하는 코저리티는 더 크고 작고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드라이버를 몇 개 없앤다고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크게 변화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보시다시피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특히 사회과학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것들에 이제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펙션 디지즈가 라이클리우드는 작지만 임팩은 크다는 건 우리가 준비가 덜 된 상황이고, 익스트림 웨더가 이렇게 이쪽에 나는 것은 그나마 많은 지적으로 좀 준비가 어느 정도 돼서 임팩이 낮게 평가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라이클리보다 임팩이 굉장히 높다고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라이블리후드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생계가 곤란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코로나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높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건 이제 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빚인데 개인의 빚도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회경제적인 것들이 실제 라이클리후드보다는 임팩이 큰 걸로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라이클리후드가 어떻게 변했나를 보면은 최근에 이게 옛날에 12년부터 있죠. 최근에 올수록 환경적인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감염병이 좀 올라왔지만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게 메이저 리스크로 사람들이 대부분 인식하고 있고 이 리포트는 사실 사회과학 하신 분한테 자연과학 하신 분한테 물어본 건 전혀 아니고요. 다보스 포럼 아시잖아요. 오히려 경제나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자들 중에. 그다음에 임팩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달라지는데, 예, 이런 그 지오폴리티컬한 것들이 많았다가 소사이어티한 게 많아지고, 뭐 인바이러먼트라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뭐 거의 도미넌트한 그런 건 아닌데, 라이클리우드에 비해서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냐, 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하드한 그 에비던스는 아직까지는 좀 약한 상태인데, 그냥 보통 많이들 하시는 얘기로 이 환경 파괴에 의해서 야생동물들 서식지가 감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의 접촉, 이 동물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인간과의 접촉이 더 빈번해지고, 또 중국의 경우는 굉장히 뭐 이렇게 식용으로 자꾸 잡는다든지 해서 그래서 바이러스의 그 트랜지션이 좀 높아진 거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히기 굉장히 좀 챌린징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감염병이 더 일어나고 뮤테이션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일이 더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기변하는 중에 제일 유명한 기관이 이제 IPCC라는 게 있는데요. IPCC에서 클라이밋 체인지의 취약성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위험에 노출이 되고 대상들이 민감한 게 있으면 잠재적 영향이 결정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적응 능력, 사회적인 개인적인 적응 능력으로 잠재적 영향이 변해서 최종 취약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코로나에 좀 응용을 해보면 이 노출 부분에서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분자생물학적인 그다음에 감염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이 부분은 아직도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많은 연구자들이 좀 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나 락다운 같은 것들이 이제 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상의 민감성으로 보자면 개인 환자의 특성이나 지역사회 특징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뭐 기저질환, 연령 이런 거 잘 좀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같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사회적 연대나 노령화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의료 상황이라는 게 반드시 병원이 많으냐가 아니죠. 병원이 많더라도 문턱이 높고 실제로 좀 소셜 SES가 낮은 분들이 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이런 민감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적응 능력은 이 코로나 19에 좀 대응하는 사회 국가의 대책과 그 사회의 거버넌스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지 우리가 이제 취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기후변화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툴을 한번 적용해 본 건데, 환경부에서는 이제 이런 툴을 가지고 시군구별로 뭐 취약성 지도도 그리고 폭염의 취약성 지도 뭐 이런 거 많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아마 코로나에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리스크 팩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필요한 연구들을 한번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봤는데요. 효과적인 질병 감시, 방역 체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 학교에서는 이 자료 구축, 정리, 공개, 활용,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미래 예측, 이런 거에 저희 연구단에서는 이제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과학적 근거를 두고 한 대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도 쌓이고 했으니까 그러한 대책들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증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역학 쪽에서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했을 적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죠? 코로나 관련해서는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에서는 이제 대기오염, 지금 어제 그제 미세먼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게 코로나 기간에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 외에 이제 의료 이용이나 다른 질환과의 관계, 그다음에 폐기물, 이것도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뭐 이런 자세한 말씀은 좀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구의 꼭지로 상당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피해를 많이 받으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일 겁니다. 장단기적인 건강 피해와 경제적 피해, 특히 이제 교육의 감소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증적인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 연구단에서
그다음에 우리 연구자들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더 있네요. 지금 이게 이제 CO2 배출인데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은 경제 활동이 줄어드니까 이게 줄어들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1.5도, 2도씨 이런 얘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목표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느냐 하는 것들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자연재해나 우리가 뜻하지 않은 건강재해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슬라이드 그림으로 이것도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그 월드 리스크 리포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 저는 한 번 듣고 또 들었는데도 유익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실 앞에서 지금 세 분 연달아서 이 선생님부터 데이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그동안에 우리의 이런 전공별 차이를 생각하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내지는 미래의 공중보건 위기를 위한 연구와 과학을 발전시키려면 그냥 단순히 뭐 통합교육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좀 많이 헤쳐모아야 될 것 같은데 교육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 꼭 저희 대학원에서 마련한 이번 자리가 아니더라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공중보건 정책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이러스 수업을 저희 대학원 안에 물론 일부 수업들이 있지만 듣고 바이러스를 내지는 환경이나 생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건강 영양과 관련된 수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커뮤니케이션, 건강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고 행정학을 전공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이 보건학 내용을 그냥 자기가 알아서 수강을 신청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또 연구의 경험을 키워주는 뭔가가 좀 아무튼 이번 코로나19가 대학에 준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이 데이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계의 연구자들이 좀 한 목소리를 조금 더 강하게 내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아직 현재까지는 지금 선생님 말씀 속에서 그런 느낌들을 받아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홍수 교수님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전체 토론은 못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분 선생님 말씀드리면 한 5분 정도 늦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크실 텐데 구글 폼이든 채팅을 통해서든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수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네, 서울대 보건대 김홍수입니다. 저도 3부 주제 토론을 맡았는데요. 어려운 주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저희 자료도 굉장히 방대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저는 고령사회 건강과 돌봄정책 쪽을 주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주제와 관련된 얘기 생각을 조금 나누고 시간 있으면 사실 좀 다른 분들 의견 듣고 싶은데 유명수님 그럴 시간 없다 하시니까 좀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령화랑 코비드19 이 두 가지를 지난 1년 또 겪고 뭐 연구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듣고 미디어를 통해서 저 같은 연구자는 고령화는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이고 좀 지속적인 리스크여서 2100년에 저희 한국 인구가 지금 5천만에서 2,500만으로 반이 되는 걸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저 같은 사람한테 되게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2100년까지는 아마 제가 살았을지도 모르겠고 사실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위험인데요. 반면에 근데 코비드가 오기 전까지는 꽤 정부든 뭐 여러 신문에서도 고령화 중요하다 뭐 얘기 많고 뭔가 많이 진행된 건 없지만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코비드가 들어오면서는 이제 이거는 사실 느껴지기 되게 어렵고 코비드는 신종 감염병이고 굉장히 어큐트한 어떤 사회 임팩이 커다란 어떤 영향을 준 거고 그 단기적이고 급속한 리스크다라고 쓰고 봤는데 1년이 넘고 1년 반이 넘고 3학기째 학교에 있는 저희가 다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 이것도 단기적이라고 말하기도 어정쩡하단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정말 뉴노멀인가 이런 고민 아까 이런 단어 잘 안 쓴다고 하셨습니다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함수 관계 이런 거를 저는 조금 머릿속에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비드-19의 이제 연구 관점에서 중요한 게 이제 노인 건강의 영향인데요. 뭐 많다고 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연구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저희 이 코로나 팀도 이걸 모으고 있긴 한데 이 유명순 교수님이 정리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한 장 가져온 걸 보면 어쨌든 건강 영향은 60대 이상이 이 자가 보고에서도 가장 크다라고 50% 이상 느끼셨고, 뭐 한국이나 국외 많은 그 보고나 신문지에서 보셨겠지만 수많은 노인들이 사망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그리고 놀랍게도 저에겐 놀라운데 선진국이라는 뭐 고령화를 훨씬 먼저 겪었고 공적 돌봄이나 요양체계 뭐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다는 유럽이랑 미국에서 너무 어이없이 많은 노인들이 뭐 어떤 널싱홈은 300명이 그냥 사망하는 미국 뉴욕시티 같은 그런 보고를 볼 때 이게 뭘까라는 되게 생각도 들고 과연 어떤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 사실 장기요양 공부하는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번 코비드를 겪으면서 약간 좀 많이 당황한 뭐부터 어떻게 됐지라는 건데, 이제 기본적인 고민은 굉장히 장기요양이 저투자된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쩜 돌봄 영역인데 노인의 건강권 돌봄권이라고 제가 썼는데, 노인이 이렇게 사망이 많았던 거는 위험이 높은 거에 비해서 충분한 이제 건강권 보장을 받지 못했고, 또 특히 돌봄에 있어서 이제 요양시설에 많이 보내지는데 그 요양시설이라는 곳이 각 나라에서 가장 이제 뭐 우선순위가 높지 못한 정책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이 돈을 내서 갈 수는 없고 퍼블릭 머니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치는 못하고 그냥 최소한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약간 그냥 보호 차원에서 모아놓고 가족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사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이 마지막을 좀 보내는 곳인데, 그곳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니까 속수무책이었던 그런 거여서 뭐 자마나 여러 이제 그런 리딩하는 그 사이언티픽 저널들의 뭐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제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뭐 미국도 사회보험 해야 된다, 장기요양에 들어와야 된다, 뭐 얘기도 많고 더 이상 우리 이럴 수 없다, 인권의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하고 있고요. 한국도 노인이 그동안 이제 주로 신문에 많이 나왔던 게 노년기 돈 많이 쓴다, 의료비 높다, 노인 의료비가 너무 높다. 저도 강의할 때 매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주제지만, 이제 노년기에 우리의 건강권과 돌봄권을 지금 노인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건강권과 돌봄을 노년기에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주제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이게 숫자로 될 부분은 아니고 오늘 저는 좀 앞에 선생님들처럼 구체적인 막 연구 주제 가져왔기보다는 어떤 가치와 사회적 합의라고 해야 되나요?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좀 너무 큰 얘기일 수도 있고 제가 담기 어려운 주제가 없지만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초고령 사회를 달려가는 한국과 또 많은 고령화를 빠르게 하는 국가들에서 같은 고민이 좀 되는 거죠. 예. 이대로 가면 이제 5년마다 이런 거 한 번씩 오고 점점 더 심각해질 텐데, 그냥 노인들은 정말 죄송하게 말하면 어떻게 좀 처리 못했는데 이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 만큼 되게 좀 어렵죠. 그렇다고 뭐 청년이나 이런 분들의 걸 다 또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사회가 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더 관리한다고 될 문제인가, 이런 고민도 좀 들고요. 이 주제도 이제 흥미로운데 저희가 6개월 만에 조사를 했거든요, 저희 팀이. 근데 수발이 필요한 그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 6개월에 사실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체 필요한가 대상자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 안에서 내 배우자, 내 부모, 이 수발 필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로 봐서는 이 돌봄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돼도 바뀔 수 없고 사람이 몸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지셨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이 주제가 저희 팀 자체 내에서 여러 이제 중요한 보고가 많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니즈가 높구나. 그리고 어떻게 그동안 그냥 최소한으로 사회가 보장했던 것들을 가족들이 이렇게 메꿔가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뚝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려운 그런 것들의 호소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누가 돌봄을 받았고 누가 돌보나, 이제 이 이슈인 거죠. 근데 매우 어려워짐이 13에서 21로 올랐고 있는데,
불형평적으로 다수가 여성입니다. 노인도 여성 노인이 많고요. 돌봄도 거의 90% 이상이 답하신 분들이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고령만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아동 돌봄이 저도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 여성 연구자라 아동 돌봄을 실제 체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애 아동도 그렇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준 거는 아주 심각한 분들은 심각하게 타격을 받겠지만 그냥 9 to 5로 정신없이 아침부터 뭐 잘 갔다 와라, 뭐 가방 챙겼냐, 빠졌냐 이러면서 늦게 돌아와서 잘 잤냐, 자자 뭐 이러는 일반적인 모든 가정에 영향을 주는 이게 사회 전반에 저희가 최소한이라고 했던 것들의 그 트레시홀드를 못 맞추는 기준이 어택이 오면서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아이들도 이제 모든 가정 있는 분, 집에 아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5일 가던 학교를 못 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며칠 가고 나머지는 집에 있는데 뭐 옆에서 누가 보조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보시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은 화면 속에 계시고 뭐가 없거나 잊어지면 다 그렇게 돼서 그런 부담이 굉장히 여성에게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주제는 아니어도 몇 가지 띠임을 좀 가져오는 정도로 저는 제 한 3분 남은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또 하나 여기 말씀 못 드렸지만 한국 역사상 최저의 저출산율을 작년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100년에 2500만 반으로 줄는 인구는 아마 그보다 빨리 반으로 줄을 것 같고 그 인구의 감소가 절반이 된다는 거는 뭐 앞에 경제학자나 여러 오신 분들이 계셨지만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도 막지 못했고 그거는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임팩인데 어떤 것들이 이걸 대책을 우리가 할 것인가 부분. 그다음에 젠더와 건강 이슈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번 학기에 이 수업도 하고 어젯밤에 수업도 해서 마침 여기 들어와 계신 저희 같이 수업하는 학생, 같이 강의하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여성의 역할이 한국에서의 굉장히 부담이 큰데 이 부분의 연구들도 그동안도 굉장히 저희가 못 해왔지만 코비드를 계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여기엔 젠더라는 여성 외에도 여러 취약계층들 뭐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이전에 저희 연구에서도 얘기됐던 그런 분들의 건강 이슈들도 조금 더 앞에 여러 연구자분들, 토론자분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만성기 의료 요양돌봄 체계 개편이 크게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마 다음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다. 그리고 요양병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대로는 재정적으로도 삶의 질로서도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코비드가 들어온 새로운 하여튼 앵글이 들어오면서 지금처럼 6인 베드도 원래도 불가능했지만 6인씩 모아놓는 것도 안 되고 이번에 요양병원도 뭐 그 코로나 대응 집중 요양병원 되면서 거기 분들 다 쫓겨나고 막 이런 상황은 연구실에서 너무 자괴감이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개인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연구를 해라고 돈을 주시고 개편안을 내놔봐라 그래도 참 어렵습니다. 스테이크홀더들의 입장도 너무나 다양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이 주제를 앞으로 가야 되고 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저의 분명히 넘습니다만 국가 간의 정보와 자원차들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한 개인이 굉장히 작게 느껴지고 내가 속한 개인, 우리 한국사회에서 그렇지만 더 선진국과 이번에 뭐 우리가 처음엔 방역을 잘했지만 빠르게 백신을 맞는다든지 여러 앞에 보여주신 그런 대응을 보면서 A라는 디멘션은 잘했지만 B에서 Z까지 디멘션에서는 격차가 너무 커서 이걸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은 테크놀로지의 휴먼이라고 뭐 영어로 어줍잖게 써놨는데 정부가 뉴딜 정책하면서 테크 쪽에 굉장히 인베스트를 많이 하고 뭐 그게 신문에 계속 되는데 과연 이게 우리 휴먼을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안 갈 수는 없고 그 방향을 거스르기엔 굉장히 큰 개념인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노인들, 여성들, 또 비정규직분들 이런 분들 일상에서 겪는 많은 소소한 어떤 삶의 그런 것들의 결에 느껴지는 헬스와 웰빙 그것들이 잘 그 수많은 돈들이 가는 것이 그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건데 저희 연구자들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연구는 사실 정책이나 큰 정치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흐름 바꿀 수 없으면 아예 정말 NGO처럼 풀뿌리로 뭔가 저희가 일어나야 되는 걸까? 액션 리서치를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들면서 제가 고민하는 주제들에선 이런 주제들이 앞으로 가야 되고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듣고 싶었던 주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탈리아나 뉴욕에서 노인들의 사망 숫자와 그 뭐랄까 처우의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또 그게 한국에서 이제 겨울이 되면서 노인들의 건강도 그렇지만 생존 그리고 권리 이런 그리고 특히 가족을 못 보는 박탈이라고 하는 경험. 그래서 이거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설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코로나19 특히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신 주제 중에 저도 매우 관심이 있지만 저보다 이제 전공하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제안해 드리고 싶고 기대하고 어서 나오기를 바라는 게 코로나19 동안의 돌봄의 경험과 전후, 그러니까 코로나19 전후 어떤 경험의 변화가 있었고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왔었는가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어떤 내용과 관찰과 분석들이 있었으면 한다라는 거고 요양시설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영 선생님도 계속 말씀했지만 긴급하고 응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일단은 전담시설 설정을 해서 떨어뜨려 놓고 인원을 재배치를 하고 이 과정에서 노인들이 말하자면 당해야 했던 이 감수해야 했었던 일들이 적지 않아 있었을 텐데 아직 저희는 그런 정보를 잘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들 정도에게서나 공유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또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려지고 증거가 되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저는 정말 많이 동감하고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죠. 최현철 선생님 원래 오늘 일정이 있으셨는데도 참여를 해주신다. 사실은 다음에 봐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막 바지가랑이를 붙잡듯이 꼭 왜냐하면 이 재난심리, 코로나19 심리, 감염 심리 이런 모든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다음번을 생각할 왜냐하면 메르스 때 저희 보건대학원이 개최했던 세미나에 최현철 선생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제가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학자의 눈으로 게다가 지금 활발하게 글도 얼마 전에도 공포에 대한 글도 써주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구가 도움이 될까, 필요할까에 대해서 의견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듣고 있을 학생이나 아니면 연구자분들께도 같은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조금 좁혀가지고요. 사실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연구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기보다는 이거 연구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로 좀 좁혀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좀 운 좋게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돌이켜 보면 이제 앞으로는 그 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그래프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연구센터에서 2018년부터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을 매일매일 측정하는 아까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인데 진짜 인터넷 강국이냐 인터넷 선 강국만이 아니냐라는 김홍민 교수님의 그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이제 견해도 주셨는데 그 카카오라고 하는 곳에 도움을 받아서 매일매일 이제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3,000명 정도가 응답을 합니다.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하고 있어서 매년 한 150만 명 정도의 이제 데이터를 2018년, 19년 이렇게 모아오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이제 모을 때의 생각은 이걸 가지고 뭐 큰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중요하다면 측정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게 중요하다면 측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행복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측정하고 있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측정하는 방법들이 이벤트성으로 1년에 몇 번 물어보는 정도, 그다음에 그것도 수가 굉장히 적은 그런 샘플 사이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매일 측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는 굉장한 불행이지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긴 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첫 환자가 나왔던 1월 20일부터 이제 작년 12월 30일 마지막 날까지만 보여드리는 건데 아래에는 그 확진자 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스파이크가 있었고
위에 보시는 게 이제 매일매일 측정한 행복의 궤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뭐 행복이 감소했죠. 그런데 행복이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감소했을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 감소했는지, 이게 계속 감소했는지, 감소하다가 회복이 되다가 다시 감소했는지, 그다음에 1차 유행, 2차 유행, 그리고 3차 유행이 있었는데 어느 기간에 감소의 그 기울기가 더 가파랐는지,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데이터 없으면 굉장히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좋은 점은,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신건강에 대해서 한번 서베이를 해보자. 그러면 아마 매일 하긴 어려울 겁니다. 어떤 연구자도. 그러면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할 텐데 어느 시점에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진단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예를 들면 유행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쟀을 때는 웰빙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게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쟀을 때는 조금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가 우리의 행복이나 혹은 정신건강 일반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좀 왜곡해서 우리가 파악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측정했던 게 꽤나 아주 운 좋게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건 단순히 이 보건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진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당장 그게 쓸모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측정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 그리고 바라기는 이제 서울대 같은 곳에서 연구자들이 이런 걸 측정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터졌을 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걸 2018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슨 저널에 우리가 투과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리뷰어들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행복이 변화하는 궤적이 2020년에만 독특한 패턴인지 매년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변하는지 누가 알 수 있느냐. 물론 심정적으로야 코로나 기간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라고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 기간에만 그랬다라는 걸 증명을 이제 해야 되니까 2018년이나 2019년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과 비교하면 이제 그런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이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2020년도의 웰빙의 궤적이고요. 붉은색이 2018년, 19년 이제 차이가 없어서 평균을 내놓은 겁니다. 보시면 뚜렷하게, 특별히 그 2차 유행이 있었을 그 무렵에서, 그 여름 무렵인데요. 2020년도에는 행복이 굉장히 하락하지만 2018년, 19년에는 오히려 그 기간에는 행복이 증가하는 그런 차별화된 패턴을 보이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은 늘 일어나는 패턴인지에 대한 반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분야든지 우리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뭐 당연한데, 그러나 언제 쓰일지 모르지만 측정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 됐으니까 좀 도움을 받으면 이런 자료는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학제가 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좀 공유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각 학문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나온 인덱스들이 있는데, 우리 분야에 있는 것만 쓰게 되면은 우리가 진실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걸 제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는데요. 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나라의 확진자의 그 추세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굉장히 초기에 심했다가 그 다음에는 줄어들고, 어떤 나라는 처음엔 괜찮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어떤 나라는 뭐 갈수록 더 많이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퍼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생겼을까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그 연구 분야에 따라서 내놓는 분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저희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심리학적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소위 매일매일 리그레션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국가 간의 확진자의 수가 계속 나오니까 그 국가 간의 확진자의 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심리학적인 변이, 경제학적인 변이, 뭐 이런 변이들 집어서 리그레션을 돌려서
이 각 변수들의 영향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변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력이 커진 것도 있고 어떤 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진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 싶어서 분석을 해서 지금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GDP, 여기서 지금 실선은 이 변수가 이 시점부터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국가 간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 이고요.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플러스 위에 있으면은 확진자의 수를 정적으로 예측해 주는 건데, GDP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부자 나라에서 많이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부자 나라들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맨 밑에 있는 게 정부의 효율성,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하는지 이런 이제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넣어서 보면은 효율적인 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굉장히 통제가 잘 돼서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잘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위에 제가 붉은색으로 타이트니스, 루스니스라고 해놓은 거는, 이거는 이제 문화인류와 그리고 심리학에서 쓰는 인덱스인데요. 그 문화의 규범이 얼마만큼 엄격하고 행동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고 그걸 어겼을 때 어떤 처벌 같은 게 따르는지.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한 나라이고요. 브라질 같은 데는 굉장히 느슨한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이게 다 수량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집어넣으면 시간이 갈수록 루스한 나라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영향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한이기 때문에 확진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덜 나오지만 브라질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 끝에 가서 이렇게 진한색 실선으로 이제 유의하게 나오는 disease prevalence라는 거는, 여기 뭐 보건 전문가들이 지금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 감염병이 뭐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뭐 자주 발생했으니까 각 지역별로 이런 감염병들이 얼마나 발병했는지를 또 통계적으로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어 놓은 그 지수입니다. 그 지수를 이제 보면 많이 발생했었던 지역일수록 확진자의 수가 이제 부쪽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마도 그런 경험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방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수들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각 분야의 변수들을 다양하게 집어넣고 보면은 한쪽 우리 쪽에서만 보던 게 아닌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자칫 놓치기 쉬운 이야기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관련돼서 입국 금지를 이제 초기에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하고 뭐 이태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입국 금지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면 우리나라의 입국 금지를 막지 못한 정부를 비난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한 나라들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입국 금지 날짜를,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금지한 날짜들을 그 정부 사이트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종속 변인으로 놓고 입국 금지를 예측할 것 같은 중요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뭐 교역량이라든지 또 그 당시 그 나라의 코로나의 심각성이라든지 그 나라의 GDP라든지 우리나라와의 거리라든지. 그런데 거기다 추가로 뭘 넣느냐, 그 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적으로 얼마만큼 이런 대규모 감염병들을 많이 경험했는지, 그 pathogen prevalence, 그거를 X축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보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라도 감염병을 과거에 많이 겪었던 나라들일수록 우리나라를 입국을 빨리 금지합니다. 타이밍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우리나라를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또 우리나라 정부가 무능해서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들이나 어떤 조사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분석이 다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공동 연구, 학자 간 연구가 정말 중요한 그런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될 거고, 또 각 분야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진다면 각자의 연구 결과보다 훨씬 더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로 조금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측정해서 구축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러 학문 분야에서 쌓아놓은 데이터베이스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그걸 가지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신 거는 정말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저번에 최종현 학술원에서 발표하신 거 그 당시 버전에서 너무 잘 들었고, 그리고 꼭 모시고 싶었고 말씀을 듣고 싶었다는 이유도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인데, 특히나 서울대 안에 이제 서울대만 예를 들더라도 큰 그 센터들이 있고, 또 그
오늘 와주신 선생님들만 하시더라도 여러 센터들의 그 대표를 맡고 계시거나 아니면 리더를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있는 자료들과 그 다른 센터에 있는 자료들 사이에 다리 놓기라고 하는 그리고 서로 뭘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작업도 사실 누군가의 노력과 기획과 참여라고 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러면 다시 이영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왜 우리는 선제적이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고 이런 자료가 쌓인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가치 있는가를 아는 분들의 이 리드와 리더십이 아무래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게 학제를 만들고 코스를 만들고 이거는 좀 많이 늦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런 큰 기획의 경험이 많지 않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연구로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 열려야 뭐가 있고 어떤 걸 갖추고 있는지를 오늘 덕분에 저만 해도 최승주 교수님의 최근의 연구도 알게 됐고 우리 행복연구센터는 제가 운영위원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그 뒷부분에 보여주신 자료 같은 것은 아주 반가운 이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그 서로 좀 알아서 할까? 예를 들면 학교 홍보팀에서 뭐 이런저런 거를 클리핑을 해주지만 데이터 얘기를 하거나 최근에 연구를 소개해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기획과 이 새로운 리더십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분의 3부 세션을 이대로 마치고요. 5시까지 끝내기로 했던 것인데도 20분이 지나서 길어진 것에 대한 책임은 다 저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첫 번째 자리였고 또 저희 보건대학원이 이번에 여러 세미나들을 물론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에만 집중해서 한 첫 번째 자리에 해당했기에 모시는 저희들로서는 말씀을 끊거나 시간을 앞세우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너무 모자랐기 때문에 이번 자리를 통해서 각 단과대학이나 연구소 또 다른 외부의 그 기관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많이들 부르시고 또 대화하자고 청해 주시면서 일단은 1년의 우리들의 경험을 각자의 전문성의 눈과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작업이 일단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이 정도고요. 별다른 폐해사 없이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운영을 좀 더 잘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이고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얻은 것들이 많으신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코멘트 같은 게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잘 새겨 듣겠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